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처의 흔적이라고는 없던 방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나오면서 재벌 회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간 이야기들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날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종이에 찍힌 도장 하나로 끝났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상할 만큼 담담했었습니다. 서류는 깔끔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정리된 이혼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끝나서 다행이다. 그 정도면 서로 체면은 지킨 거지.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도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마주했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었습니다. 그래, 서로 마음이 정리된 거야. 더 끌면 서로 상처만 남았을 텐데 잘 끝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 안도감이야말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었습니다. 상자 몇 개, 옷 몇 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었습니다. 평소라면 괜히 TV를 틀거나 물소리라도 내며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여러 번 연습해온 사람들처럼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 모습도 조용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몸조리 잘해. 그게 제가 한 마지막 말이었고 그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끝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은 잘 왔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혼자 자는 것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완전히 고요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생활로 돌아온 거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끝난 거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혼을 하나의 업무 정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집안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굳이 급할 필요는 없었지만 괜히 그대로 두면 쓸데없는 생각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실을 정리했고 주방을 둘러봤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쓰던 방 앞에 섰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서게 되었었습니다.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말끔히 개어져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화장대 위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메모지 하나, 향수 냄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방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미련이 없었구나. 잘 떠난 거야. 서로를 위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깨끗함이 미련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흔적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 방 문을 닫으며 이혼은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뒤흔들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방의 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까지도 저는 이혼이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났다고 믿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과정은 돌이켜보면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었습니다. 보통은 감정이 앞서고 서로의 말 한마디에 날이 서기 마련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그녀는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은 항상 그 정도였습니다. 변호사가 혹시 더 요구할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도 그녀는 고개만 저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의 저는 그 침착함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이혼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상대가 욕심이 없어서 깔끔하게 끝났네. 그 정도면 진짜 복 받은 거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조용한 이혼이 어딨어. 저 역시 그 말들의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마치 제가 상황을 잘 관리해서 문제를 최소화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빗나간 해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조용했던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목록을 확인할 때도 서류를 훑어볼 뿐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 그녀는 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혹시 불만 있는 거면 말해도 돼.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눈빛이 그때는 그냥 체념처럼 보였지만 지금 떠올리면 이미 멀리 떠난 사람의 눈빛이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날도 그녀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이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지. 서로 감정 소모 없이 끝내는 게 어른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변호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더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녀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장을 찍고 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결정을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전혀 읽지 못했었습니다. 서류가 모두 정리되고 변호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녀가 제게 건넨 사실상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었습니다.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앞으로의 일정들을 정리했었습니다. 미뤄두었던 해외 출장이 있었고 새로운 사업 계획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일정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혼이 너무도 깔끔하다는 사실이 조금씩 불안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순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조차도 저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안심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원할 이유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이혼이 너무도 조용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해야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집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다시 그 방 앞에 섰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피했었습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사람의 흔적을 왜 다시 들춰보느냐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을 정리할수록 그 방만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허전함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대 위에는 깔끔하게 개어진 이불만 놓여 있었고 베개에는 사람의 체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없었습니다. 청소기로 여러 번 밀어버린 것처럼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벽에 붙여둔 메모지도 없었으며 화장대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표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쓰던 화장품 냄새조차 그 방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살다 떠난 방이라면 어딘가에 그 사람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서랍 한쪽에 굴러다니는 머리핀, 옷장 구석에 남아있는 옷걸이 하나, 버리지 못한 쪽지 한 장 정도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정리였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서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깨끗할 수가 있나?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지? 그녀는 이혼을 결정한 이후가 아니라 아마도 훨씬 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야. 이혼 후유증 같은 거겠지. 하지만 방을 둘러볼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옷 서랍마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는 순간 멍해졌었습니다. 옷걸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옷장 안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지워버린 흔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이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합의한 평온한 결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 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집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 방에서 그녀가 혼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저는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손잡이를 잡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을 나섰을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비어있는 방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집안의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믿었던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방에 남지 않은 것들 중에 제가 반드시 봐야 할 단 하나의 물건이 아직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방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다. 이미 끝난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 완전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정리를 마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저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서랍 안에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입니다. 첫 번째 서랍,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지막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아래 허리를 굽혀야만 열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서랍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서랍은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잡아당기는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물건들 아래에 꾹 눌려 숨겨져 있던 봉투였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이나 약 봉투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봉투를 열기 싫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열지 않으면 이 불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닐 봉투 안에는 하얀색 막대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초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물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주 선명하게 두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숨을 쉬는 법을 잠시 잊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녀가 말수가 줄었던 시기, 피곤해 보이던 얼굴, 괜히 짜증을 내던 날들,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던 이야기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괜히 예민해질 필요 없어. 아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 말들이 이제 와서 전부 제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부정하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오래된 거 아닐까? 확실한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이 방에서 그녀 말고 누가 그런 물건을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제야 그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이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미뤄왔는지, 얼마나 단정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는지를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했고, 혼자 감당했고, 혼자 정리했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기를 다시 봉투에 넣지도 못한 채 한참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작은 진동,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이혼의 끝이 아니라 제가 외면해온 선택들이 이제야 저를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기 두 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평생 피하려 했던 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찾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테스트기 두 줄을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어떤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졌는지 밤이 깊었는지조차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였습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만 감당했을까? 왜 나를 완전히 배제했을까? 그 질문은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테스트기 두 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그녀가 다녔을 법한 병원부터 떠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혼자 병원 다녀올게. 괜히 회사 일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알아서 해. 바쁠 때 아니야?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말들은 무관심이 아니라 방치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건강검진 기록을 한 번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고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주변 사람을 통해 조각조각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결과를 듣고도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조용히 진료비를 계산하고 혼자 나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남편이었고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 인생의 어떤 장면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 역시 그녀는 혼자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도 선택지를 설명받을 때도 결정해야 할 순간에도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람이 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아이 이야기를 항상 뒤로 미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꺼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말 하나로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결국 혼자 결정했을 겁니다. 저는 회장이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남자였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선택을 비난할 자격도 없었고 그 결과를 원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과거를 미친 듯이 되짚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녀가 말문을 닫기 시작했던 시기, 식사량이 줄었던 날들, 웃음이 사라졌던 순간들, 그 모든 신호들을 저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시해버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사람들이 부르는 직함도 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저는 이름만 남편이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방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관의 결과가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테스트기 2줄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집무실로 바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숫자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언론 앞에서 흔들림 없는 얼굴을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혼자 남겨진 밤만큼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테스트기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까지
그 두 가지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그녀가 떠났는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였다는 말, 서로 지쳐서였다는 설명, 성격 차이라는 가장 안전한 이유들. 그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한 변명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인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답은 의외의 사람에게서 들었었습니다. 전처가 자주 다니던 병원 근처 약국에서 오래 일했다는 약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잠시 망설이던 약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그분 혼자 자주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었습니다. 항상 혼자셨고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약사는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가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임신 초기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입덧 때문에 약도 잘 못 드셨고 혹시 약 먹어도 괜찮은지 매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임신. 그 단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겪었을 초기라는 시간은 제 기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의 해외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화는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자주 끊겼었습니다. 남편분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약사의 말은 마치 칼처럼 정확하게 박혔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약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결혼이면 그건 이미 끝난 거겠죠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결혼. 그 문장은 그녀가 떠난 이유였고 제가 외면했던 진실이었으며 이혼이라는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회사가 중요한 시기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정될 거야. 그 말들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책임감 있는 선택처럼 들렸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었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를 원하냐고 묻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안 된다고만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언제 허락할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이의 시간을 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아이를 함께 지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었습니다. 저는 회장이었고 수많은 직원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무 결정도 해주지 못한 남자였던 겁니다. 아니, 해주지 못한 게 아니라 해주지 않기로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떠났고 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밀어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혼이었고 그 안에 있던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말고도 접혀있던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미 없는 감정 정리쯤으로 생각했던 글이었지만 이제 와서 읽으니 전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그녀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고 사랑이 없어서 떠난 것도 아니었으며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결정권도 아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고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동원했었습니다. 변호사, 비서실, 그리고 제가 이름만 말하면 움직이던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녀를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살아는 있는지조차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락하지 않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숨은 게 아니라 이미 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국내 병원 기록, 출입국 내역, 보험 기록, 심지어 주민등록 말소 여부까지 그 어떤 흔적도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점점 조여왔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이 의미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아차렸었습니다. 회장님,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투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었습니다. 전 부인께서는 2년 전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망. 그 단어는 너무 짧았고 너무 건조했으며 너무 늦게 도착했었습니다. 사인은 출산 후 합병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출산. 그 단어가 그제야 모든 조각을 완성시켰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혼자 다녔던 병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결정,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결혼은 의미 없다는 말.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를 남긴 채 세상에서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돈을 써도 되돌릴 수 없는 일, 권력을 동원해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사람을 움직여도 살릴 수 없는 생명.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는 무연고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제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그 병원이 있던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거창한 묘지도 분노도 비극적인 흔적도 아니었었습니다. 작은 추모비 하나와 이름조차 없는 기록표, 여성 30대 추정. 그 아래 날짜 하나만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체면도 자존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남자였고 아이에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때 요양병원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혹시 아이 얘기 들으러 오신 건가요?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을 뻔했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만은 지켜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끝낸 사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돈도 권력도 회장이라는 이름도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고 오직 아이 하나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존재를 끝까지 숨겼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제 이름은 없었고 보호자란에는 항상 본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었습니다. 출산 동의서, 입원 서류, 보험 관련 문서까지 그 어떤 곳에도 제 흔적은 없었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완벽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저는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졌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아주 침착한 분이셨습니다. 무서워하거나 울지도 않으셨고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기쁨도 후회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변명도 꺼낼 수 없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숨긴 이유는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를 짐처럼 여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모르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탁도 원망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녀의 결론이었고 판결이었으며 저에 대한 최종 평가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고 단정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를 조건으로 계산할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던 겁니다. 그 판단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었습니다. 아이의 현재 보호자는 그녀의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처음에는 저를 만나길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그 아이 인생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 말은 경고였고 사실이었으며 제가 평생 듣지 않았던 정직한 말이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소액의 신탁까지. 액수는 제가 평생 써왔던 돈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그 안에는 제 돈에서는 느낄 수 없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계산했지만 그 계산 안에는 제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말에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궁금해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녀는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곁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없는 아버지가 더 나을 거라고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았었습니다. 아직 제 얼굴을 닮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작은 얼굴이었지만 눈매만큼은 분명히 그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몰랐던 아이였고 제가 선택하지 않은 생명이었으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숨겼지만 도망친 것이 아니었고 저를 배제했지만 복수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 하나만을 위한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벽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앞에 아버지로 설 자리는 아직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죄의 이야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해야 할 차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이 결정은 충동도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미뤄왔던 결론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내린 선택 중 가장 명확한 판단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이 나이에 왜 모든 걸 내려놓느냐, 그깟 개인사로 회사를 흔드느냐. 그 말들은 모두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정작 제가 들어야 할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 사회가 열렸던 날 회의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그 어떤 수식도 없이 단 한 문장만을 말했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정지했었습니다. 몇몇은 분노했고 몇몇은 비웃었으며 대부분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 앞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이 제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성공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회사에는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고도 존재조차 몰랐던 남자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회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선택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순서에 와 있었던 겁니다. 사임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었습니다. 언론은 각종 추측을 쏟아냈고 주가는 요동쳤으며 전화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인터뷰도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려온 자리는 도망이 아니라 사과였고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건 이유였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전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질문들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이 때문도 전처 때문도 아니었었습니다. 저 자신 때문이었고 제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산이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였지만 아버지라는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자격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격조차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자리를 내려온 뒤 제 생활은 급격히 달라졌었습니다. 일정표는 텅 비었고 보고서는 더 이상 제 앞에 올라오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관찰의 시선이었고 존경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대우의 대부분은 제가 아니라 자리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리를 내려놓은 뒤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 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과정이었었습니다. 아이를 만날 자격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태도와 시간과 침묵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믿지 않았고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대신 증명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남기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으며 뒤늦은 미화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저처럼 사랑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결국 무엇을 잃게 되는지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만나지 않기로 결정당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조건은 단순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접촉도 허락하지 말아달라. 그 조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으며 억울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아이의 것이었고 저는 그 선택의 대상이 될 자격조차 아직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관계로, 권력으로 길을 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만남은 아버지가 아니라 침입자였을 겁니다. 그녀는 그 전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선물로 포장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라는 존재를 미화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끝까지 선택의 권한을 아이에게 남겼었습니다. 전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라 생각했던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떠남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조용히 떠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었는지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제 손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허락받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저는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도 재회도 눈물의 포옹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아직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아직 미뤄둔 말이 있다면, 아직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도 책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도 어떤 이름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제 선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기록이 누군가의 선택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